자, 이어서 우리는 기초인문 강의 4강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페이지 21쪽에 05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입니다. 1번 공개공지 확보. 이 취지는 뭐냐면 큰 쇼핑몰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또 오피스텔 같은데, 또 관광 호텔 같은데 그 앞에 나무도 심고 벤치도 있고 뭐 이렇게 공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공개공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떤 지역에 해야 되는가? 대상 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사업지역, 중공업지역 이런 데서 해야 됩니다. 여기다 건물을 지을 때 하게 됩니다. 기타 지역 이게 되는데 그럼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설치해야 되느냐? 대상 건물. 일단 건물이 커야 돼요. 그래서 용도가 어느 정도 쓰냐면 문화 및 집회시설, 뭐 극장 같은 거, 종교시설, 큰 교회당이나 큰 법당 같은 거, 판매시설, 뭐 큰 백화점, 쇼핑몰 이런 거, 또 운수시설, 고속터미널 같은 거. 여객용만 해당하니까 화물용 말고 여객용이니까 우리가 고속터미널 있죠? 그런 거 같은 거. 업무시설, 뭐 관공서 업무시설도 있고 일반 업무시설은 오피스텔 같은 거 큰 거. 숙박시설, 여기 숙박시설은 여관이나 연수가 하지는 않겠죠? 관광 호텔 같은 거 이런 데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용도가 얼마로 쓸 때 이런 걸 설치하게 되냐, 나무 심고 하게 되냐,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쓰는 바람잡기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용도 쓰는 것이 그럴 때 대상이 됩니다. 2번, 다중 이용시설면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거. 뭐, 그 조례로 정할 때 또 할 수도 있고.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건축 조례. 조례가 무엇인가? 조례가 무엇인가? 조례. 여러분들은 9월달부터 들으셨다고 그러나요? 민법을? 민법. 8월부터? 9월부터? 9월부터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제일 앞에 민법의 법원 그래가지고 법의 연원 해가지고 법률, 뭐 관습, 그 다음에 조리 이런 말을 들어봤단 말이죠. 그죠? 들어봤죠? 일주일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례가 있죠. 조례가. 혹시 몰라서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설명드립니다. 기초 강의니까. 조리가 있고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조리라고 되어 있죠? 조례. 어떻게 다르냐? 이 조리는 소위 말해서 이거죠.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있으면 관습에 의하고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관이 판단을 할 때 법에 의해서 판단한단 말이죠. 법 규정이 없을 때는 관습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도 규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조리는 문자화되어 있지 않죠. 소위 말해서 불문법입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사물에 마땅한 이치, 도리 이렇게 표현하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는 법 규정이 없어요. 판사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조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 같은 경우에 전화 교환원의 정년은 몇 살인가? 옛날에 요즘 같은데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판례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런데 만약에 전화 교환원인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만약에 목을 다쳤다. 그럼 말을 못 하잖아요. 교환원 일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은 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정년을 몇 살로 정하는 것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럼 몇 살로 정할 것인가? 이건 판사가 판단한단 말이죠. 정당한 이치로. 그때 아마 40살인가 그랬었어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죠. 그때 당시에는 40살. 지금은 60살도 할 수가 있죠. 교환 목소리만 좋으면 되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좀 저간 얘기지만은 또 그 전에 또 뭐냐면 강남 룸사롱에 마담 정년을 몇 년을 볼 것인가 그런 규정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했는데 그때 당시 아마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 살로 생각하세요? 대강 그때 기억이 나는 대강 몇 살로 생각하세요? 강남 룸사롱 얼굴 마담의 정년. 그야말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했단 말이죠.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다치고 그러니까 몇 살을 볼 것 같아요? 35? 그때 당시는 20살, 20 몇 살이에요. 20 몇 살. 그때는 굉장히 어리게 본 거예요. 20 몇 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단해요. 20 몇 살 때.
지금은 이제 그 나이가 점점 너무 많아져도 어리게 보잖아요. 그죠? 그때 20살이에요, 20살. 굉장히 낮게. 그거는 법에 안 나온 건 조례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한단 말이죠, 법관에. 근데 조례는 뭐냐면, 조례는, 이건 성문법이에요. 법조문화 돼 있는 거예요. 1조, 뭐, 2조, 뭐, 3조 이렇게 해서, 이 조례입니다, 조례. 여기서 관련되는 조례는 무슨 조례일까요? 당연히. 건축조례죠? 건축조례죠. 조례입니다. 여기 건축조례인데, 근데 여기 조례하고 비교된 게 뭐가냐면, 이제, 법률하고 비교한다면, 이 좁은 의미의 법률, 협의의 법률. 좁은 의미의 법률은 어디서 만들까요? 국회에서 만들죠. 좁은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죠. 그래서 요건 또 누가 만드느냐? 요것은 조례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의회의원이 이렇게 발의하기도 하고, 그 자치단체 거기에 자치장이 발의하기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그럼 법률은 만들면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법률은. 그래서 어디든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회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조례는 지방에서 각각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건축조례 정한다고 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대상 건축은 이거다 할 수 있고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요거다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조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방마다 다르니까. 지방의회에서 만드니까. 그래서 보면은 거기 문화재 같은 거, 입장료 같은 거 있잖아요. 지방마다 좀 달라요. 좀 금액이 다르죠. 산 같은 거 입장할 때 다르지 않아요. 조례로 보통 정해요. 조례로. 그래서 어느 데는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1,000원 받는 데도 있고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다. 그런 조례다. 조례는 성법이에요. 성법. 조문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는 뭐 민법 얘기에서 안 됐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은 처음에 법률을 이해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이때 법률은 넓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 넓은 의미. 거기 민법에 대해서 법률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관습 이해하고 조례. 그때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성법을 아우르는 거예요. 국회 법률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조문화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거나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면적.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가만히 대상 지역 보니까 땅값이 좀 나가는 지역이에요. 땅값이 형편없는 지역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여기요? 여기 대상 지역 위에 보니까 돈이 좀 나가는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 갖다가 면적을 얼마를 내놓냐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내놓는단 말이죠. 100분의 10 이하. 그럼 대단히 많이 희생하는 거예요. 100분의 10 이하니까. 100분의 10 외워야 되겠죠.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100분의 15라고. 100분의 10 외워야 되고. 다만 이 면적을 계산해 줄 때 조경 면적하고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및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 100분의 10을 계산할 때 적용한 거, 나무 심은 것도 쳐주는 거예요. 적용도 쳐주고 또 매장문화재 이게 뭐냐면은 능 같은 거 있잖아요. 능 같은 걸 파헤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떼입히고 이렇게 나무 심고 이렇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것도 조경처럼 보이고 이게 자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쳐준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00분의 10이 중요합니다. 100분의 10. 그 다음에 준수사항.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를 필로티로 한다고요?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어디에 대표적이냐면 고스터미널. 고스터미널 센트럴 시티랑 센트럴 뭐라 부르죠? 거기가? 저기 강남. 센트럴 그때 이제 어느 분이 그때 거기 소장님이 관리소장 이거 시설관리 소장님이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놀러 그러는데 거기 센트럴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무실 지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큰 이 고스터미널 터미널 있잖아요. 요거 필로티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 기둥 사이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기둥 사이에다가 공간이 있는 게 필로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로티죠. 우리 연립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뭘 주로 씁니까? 주차장 쓰잖아요. 이걸 필로티라 불러요. 근데 이 고스터미널 같은 큰 건물은 이 안에 필로티가 있어가지고 안에도 뭐가 있어요? 옆에
분수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막 조각도 있잖아요. 안에다가 이 피로티 건물 피로티로도 이 피로티 부분도 뭐를 쓸 수 있다? 공개공지 쓸 수 있다. 밖에 대지 말고도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의자도 있고요, 분수대도 있고요, 막 그래요. 건물 안에 이렇게 덜치하게 광장처럼 해놓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피로티로 구조하게 되면 뭐를 좀 전략할 수 있죠? 순수 대지를 전략할 수 있겠죠. 그걸로 대체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해야 되고 또 긴 의자, 조경시설 등 건축 조례로 설치를 해야 된다. 벤치 같은 거. 당연히 벤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조경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건축 퀴즈 하나. 22조 위에. 그러면 이제 비싼 땅을 몇 프로까지 내놨죠? 100분의 10까지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너 참 수고했어. 너 비싼 땅을 이렇게 공개공지로 내놨지? 너 인센티브 줄게. 뭘 올려줍니까? 올라가 보니까 용적률하고 뭘 올려준다? 높이 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건폐율은 안 풀어줘요. 건폐율은 안 풀어주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풀어주는데 얼마 풀어줍니까? 1.2배. 그러니까 20%까지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20%까지 올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만약에 용적률이 500%다 그러면 600%까지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해준다. 왜? 비싼 땅을 내놨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완화의 준용.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하면은 너도 인센티브 주겠다.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 환경을 위해서 손님들 많이 끌려고 일부러 나무도 심고 막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공개를 내놨어요.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친구들 스스로 내놨으면 너도 그럼 해주겠다. 얼마를? 용적률 높이를 얼마까지? 1.2까지 올려주겠다. 그 뜻입니다. 공개공지 등의 제한적이요. 그래서 공개공지 보면은 거기 나무도 있고 벤치도 있고 이게 또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조각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은 무대가 있어요. 무대 같은데 있어가지고 말이죠. 노래도 부르고 추첨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래요. 손님 끌으려고. 그게 뭐냐면 거기 주민들을 위한 문화를 행사하거나 판촉 활동을 하게 돼요. 큰 건물에 안 돼 있죠. 뭐 이런데 다 무대 같은 거 앞에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 기간 동안 판촉 활동할 수 있다. 연간 60일 이내 체크합니다. 60일 이내.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물타리 같은 거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 무대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데를 막으면 안 된다. 연간 60일 이내. 사실상 60일 안 지킬 거야 아마. 어디 지방 같은 데 인천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거기는 뭐 그냥 거의 뭐 매일 같게 하더라고. 매일같이 막 하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60일은 이게 여기 시험지 나면 60일이지만 실제로는 더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공개공지고, 공개공지는 논점이 많아요.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 이건 뭔 소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6평짜리 땅을 갖고 있어요. 여기 시내에 6평짜리 땅 갖고 있습니다. 6평짜리 땅.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IMF 전에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짓게 해줬어요. 근데 IMF 때 한 20년 몇 년 되는데, 그때 이제 워낙 건축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땅만 있으면 지어라. 면적 따지지 말고. 그래서 그때부터 풀어줬어요. 그래서 조그만 면적도 이렇게 건물 지을 수가 있어요. 막말로 뭐 6평이다 그러면 6평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쭉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6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죠. 텔레비도 봤죠. 이렇게. 옆에 계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여기는 계단이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거실, 여기는 식당, 여기 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짧은 걸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긴 뭘 얘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대지는 어느 대지냐니까 완전히 빈 대지입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까? 완전히 빈 대지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다. 이미 건축물이 있는 대지예요. 이미 건축물이 대지. 대지가. 그래서 이미지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대지에서 이제 와서 조그맣게 해도 된다고 해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건물 지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잡해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조그맣게 할 수 있겠지만은 건물이 이미 있는 대지는 너무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 이상은 돼야 될까? 거기 용도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주거지역은 최소한도 6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돼야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뜻입니다.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있고 상업지역은 상가 같은 거 들었으니까 좀 커야 되겠죠. 등등 해서 이걸 외우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기타 지역은 60, 150, 150, 260 이렇게 순서대로 면적을 외우셔야 된다. 다만 이건 옛날에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10년 전 이전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온 편이에요. 조금 안 나옵니다. 왜? 좀 너무 쉬워서. 그러나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 외우면 돼요. 옛날 같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오. 제일 높은 놈이 누구죠? 녹지역이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하고 기타지역 같죠. 이런 식으로 순서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직은 10년 전 이전에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건축 설비 들어갑시다. 공유, 건축 설비, 방화주거에서 방화기준. 자, 국토법상 방화주간에서는, 방화주구는 화재가 잘 나는 지구니까 방화주구를 해놓은 거예요. 조심하라고. 방화주간에서는 어떤 거를 갖다가 내화구조. 내화구조는 불에 잘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불에 안 타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 건물 지을 때. 무엇을? 주요 구조부하고 지붕하고 외벽을.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 불에 안 타는 걸로 해야 된다. 주요 구조부 배웠죠?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죠? 바지 보내주기였죠. 그게 골격이고. 골격이 견뎌야지 건물이 안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지붕. 불이 지붕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외벽이죠. 외벽 타고 불 쫙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불에 잘 안 붙는 걸로 해놔야 돼요. 즉 내화구조로 하거라 그 뜻입니다. 특별히 시험 문제 나오기를 말장난 문제. 거기 외벽이에요, 내벽이에요. 외벽이죠. 살짝 내벽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중개사시면서 내벽이라고. 외벽인데 외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 불 났을 때는 밖에서 일단 불이 타고 올라가니까 쫙 올라가 버리죠. 층 타고. 그런데 밑에 두 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단층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초면에 내화구조나 불연조로 되어 있다.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부가 불연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굳이 거기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안 해도 된다. 예외입니다. 예외. 그 밑에 특례. 이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일반 빌딩의 승강기하고 공동택, 아파트 승강기는 규정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의 승강기는 아파트에 있는 승강기를 얘기할까요? 일반 빌딩의 승강기를 얘기할까요? 일반 빌딩, 건축물이니까 일반 빌딩 승강기. 여기 승강기, 학원 승강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택 승강기는 따로 주택법에서 만들라고 해놨어요. 주택법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해놨거든요. 자, 봅시다. 승강기. 건축법상 일반용 승강입니다. 승용 승강기. 사람 타는 겁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강기 설치합니다. 6층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덩치도 2,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6층 이상이면서도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6층하고 2,000 외워놔야 돼요. 6층하고 2,000. 주관식. 앞에 6, 뒤에는 2,0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있어서 대지가 있는데 4층짜리 주택을 지어요. 4층짜리 빌딩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4층짜리 빌딩이다. 승강기 설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법에 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층짜리도 승강기 설치 자기 마음에요. 손님들 끌려고 할 수 있죠. 요즘 뭐 4층도 승강기 있는 데도 있죠. 귀찮을까 봐 손님들 이렇게 하려고 올라오라고. 여긴 법적으로 걸리는 걸 얘기합니다. 꼭 이것이고. 그런데 제외대상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面 300 정도 이내마다 일개소상 지통을 설치할 때는 6층일 때 엘리베이터 없어도 괜찮다. 6층짜리인데 왜 엘리베이터 없어도 괜찮으냐?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계단이 있단 말이죠. 지통계단이. 지통계단은 도망갈 수 있는 계단이에요.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 없어도 괜찮아요. 승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아파트도 똑같은 규정이에요. 공동택도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6층짜리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진짜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거. 있어요. 이 규정을 따라서 똑같이 이 규정이 똑같아요. 6층짜리인데 300절 이내마다 일개소상 지통계단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도 없어도 괜찮단 말이죠. 근데 요걸 시험지에 낼 때 또 아주 어렵게 낸 적이 있어요. 여기 6층짜리만 얘기합니까? 6층 이상입니까? 동그라미면 예외가 대상에 6층인 경우만 얘기합니까? 6층 이상인 경우입니까? 6층인 경우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짝 6층 이상인 이렇게 살짝 낸 적도 있어요. 아주 얌체처럼. 6층 이상은 일반 승강기 설치 대상이죠. 예외 대상 6층짜리만 봐주는 거예요. 6층인 경우만. 다음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요원을 31m 넘는 32m 넘을 때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됩니다. 이때 수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튼튼하게 만들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적으로 몇 미터 넘을 때 비상용 승강기다? 31m 넘을 때. 두 번째, 비상용 승강기 여러 대 있어요. 비상용 승강기 여러 대 있으면 그 비상용 승강기를 한 곳에 모아놔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된다. 왜? 한 번에 모아놓으면 왕창 거기 몰려들다가 다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또 간격을 둬야 돼. 불을 끄는데 지장 없도록 떨어뜨려야 돼요. 간격을 둬야 된다. 이런 것도 시험지 냈어요. 중개사 시험에서. 다음 피난용 승강기. 이게 재작년에 나왔어요. 피난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는 고층 건물일 때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해야 돼요. 도망갈 수 있게끔. 이때 이 고층 건축물은 앞에서 배웠죠. 몇 층 이상이나 몇 미터 이상이죠?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이죠. 그럴 때는 피난용 승강기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재작년 시험지에 나왔어요. 피난용 승강기. 여기 승강기는 항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건축법 했고 이제 주택법 갑시다. 주택법은 건축법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건축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 가겠습니다. 첫째, 24쪽. 주택법은 몇 문제 나오냐? 8문제 나와요. 8문제 나오고 그 중에서 3문제 정도나 4문제 정도가 주관식 나와요. 8문제 나오고 그 중에서 3문제 정도나 4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온다. 용어정의 잘 나와요. 용어정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총측. 주택이란 뭐냐? 세대 구성원이 식구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를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됐다. 장기간. 우리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고 이사 가자. 이거는 호텔이에요. 여관이에요. 숙박시에 장기간 의사가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오랫동안 살 의사가 있어야 되고 독립된 주거 생활이다. 밥만 먹으면 안 돼요. 잠만 자면 안 돼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쉬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건축물의 전부도 주택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일부도 될 수 있어요. 일부도 주택이 되는 건 뭐냐? 3층짜리 집인데 말이죠.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슈퍼마켓 세주고 2층은 미장원 세주고 3층은 주택 쓰는 경우 있죠. 그리고 일부도 주택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부속 토지. 주택은 꼭 그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당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토지까지도 주택이라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옆에 보니까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나눠져요. 우리 입장에서는 단독택이 더 중요할까요? 공동택이 더 중요할까요? 공동택이 더 중요하죠. 다음 1번, 2번 단독택. 그러면 주택법상 단독택은 뭐가 있느냐?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를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인데 뭐가 있냐? 단독택은 주택법에 3가지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단독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바로 주택법상 단독택입니다. 조부모님의 단독택은 그냥 단독택 쓰는 거고 다중택은 뭐냐면은 옛날에 좀 하수집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즉 학생이나 직장인이 여럿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그런데 샤워실은 각각 돼 있어요. 룸마다. 근데 취사는 안 돼 있어요. 싱크대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취사는 공동 취사하거나 공동 휴게실 같은 게 있게 되는 것이고 방은 있고 화장실은 각각 쓸 수 있지만 취사는 각각 하면 안 돼요. 취사를 각각 하게 되면 그거 뭐가 되냐? 원룸이 돼버리니까. 원룸은 취사를 각각 할 수 있잖아요. 취지마다. 이건 다주택은 취사는 안 돼요. 원래. 그냥 잠자고 샤워 정도 하는 거. 그래서 공동 식당이나 뭐 밖에 사 먹던가 이렇게 이게 바로 다주택인데 이게 단독택이에요. 단독택. 단독택이니까 여러 학생이나 여러 직장이 들어가 호시마다 살아도 집주인은 몇 명이다? 하나예요. 단독택이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기 주택가나 이런 데 시내 붙어 있잖아요. 시내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원룸, 원룸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는 사이비 원룸이에요. 실제로 건축부대학교 보면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 근데 보면은 좀 여기 강의할 때 좀 그렇지만은 그러면 들어가 보면은 제가 뭐라 그러죠? 다주택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놓기는 방 내놓기는 원룸이나 내놓는단 말이죠. 그럼 들어가 보면은 싱크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일단은 건축법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용 승인 받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준공공사 받고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나중에 살짝 싱크대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원룸처럼 세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다주택이 어떤 이점이냐면은 단독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차 같은 게 좀 융통성이 있어요. 주차 면적이 좁아요. 적어도요. 그러니까 주차에 구애되지 않는 말이죠. 주차로. 그러니까 훨씬 그래서 만약에 세를 준다 그러면 다가구보다는 다주택이 더 이익이 많이 남아요. 다가구도 여기 단독택이죠. 다가구는 각각 거기에 싱크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건 정식으로 들어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택이나 다주택이나 다가구는 넓은 후의 단독택이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뭐까지 보냐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건축법에서는 단독택에 공간. 뭐 국무총리 공간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단독택으로 봐요. 건축법에서는. 우리는 공간은 빼버려요. 다음 공동택. 공동택은 그 설비나 계단이나 복도 같은 걸 공동으로 쓰죠. 그게 공동택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택 종류 몇 가지가 있냐?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택 세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택. 근데 건축법에서는 하나 더 있어요. 기숙사도 봐요.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도 공동택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주택법은 기숙사는 빠져요. 그냥 연립, 아파트, 다세대. 그러면 아파트는 뭐고 연립은 뭐고 다세대는 뭐냐?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또 해드려요.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이건 기초 강의니까 알기만 하고 기본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 또 드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세 가지 했던 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 내리면 뭐가 우리가 좀 눈에 띄게 되냐면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눈에 띄잖아요. 다가구는 뭐 해보니까 단독택이구나. 그다음에 다세대는 뭡니까? 공동택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준주택. 준주택은 실무에서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준주택은 실무에서 이러이러한 걸 뭐라고 하냐? 주관식. 준주택 적는 거 이렇게.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준주택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DNA가 주택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써요. 그래서 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준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택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주택처럼 쓰기 때문에 준주택 이렇게 불러주는 것 뿐이에요. 주택은 아니에요. 근데 주택처럼 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말이죠. 사실상 살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준주택이 돼요.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잖아요. 사무실이니까. 근데 살림하는 것 좀 쓰는 데도 많아요. 그땐 준주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세한 주택 종류는 나중에 기본가격대 하면 돼요. 일단은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쓰는 걸 뭐라고 부른다? 준주택이라고 부른다. 다음 국민주택. 국민주택이 우리 일반 생활에서 많이 들여다보는 거죠. 국민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두 가지인데 국민주택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민주택이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은 융자받아가지고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것도 역시 국민주택이에요. 여기 주택도시기금은 옛날에 뭐라 부르느냐? 저는 뭐라 하냐면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불렀어요. 국민주택. 그죠? 전에는 국민주택기금, 근데 지금은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 입구에다가 국민주택기금 취급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한다? 주택도시기금 취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국민주택인데 다만 너무 평수가 크면 안 돼요. 국민주택은. 너무 크면 안 되는데 평수가 얼마여야 되느냐? 다시 본문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다시 본문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를 얘기하는데? 25쪽 올라갑시다.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인데? 올라가 봅시다. 25쪽 제일 위에 6번. 국민주택 규모는 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고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이 아닌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까지도 국민주택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면 1세대 85제곱미터 이하가 보통인데 85제곱미터 전면적입니다. 전면적 85제곱미터는 몇 평이냐? 전면적 25.7평인데 이게 이제 실제 분양할 때는 32평형, 33평형 이렇게 분양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분양표수는 32평형, 33평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죠. 여기 전면적 25.7평이고 이거 85제곱미터예요. 다만 이제 아주 변들이는 100제곱미터까지도 봐주죠. 거기 괄호로 100제곱미터까지 봐주죠. 아주 변들이 큰 평수까지 봐주죠. 이게 이제 국민주택인데 원칙적으로 국민주택을 갖다가 분양받으려면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죠. 무주택자만 분양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주택은. 그런데 거기 이런 말이 보여요. 주거전면적 계산해서 하는데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1호 또는 1세대당 이란 말이 보여요. 제일 위에 보니까 그게 뭔 소리요? 호는 단독택을 세는 단위예요. 세대는 엄격하면서 공동택을 세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300집이 있으면 300호 그러지 않고 300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이고 단독택이 300집이 있으면 300세대 그러지 않고 300호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독택을 지을 때, 단독택 부를 때는 호로 부르고 공동택을 부를 때는 세대를 불러요. 마치 강아지 부를 때는 마리로 부르듯이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엄격한 의미에서는 물론 혼용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면 무엇을 여기서 알 수 있느냐? 공민택은 공동택만 될 수 있다. 단독택도 될 수 있다. 단독택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택이 호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공민택은 아파트 같은 거 공동택이 공민택이잖아요. 단독택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호 또는 1세대다. 그러니까 단독택도 말이 지을 때 국민택 융자받아 치면 뭐가 된다? 국민택이 되는 거예요. 주택도시 융자받으면 주택도시 융자받으면. 다음 7번 민영택. 민영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민영택은 민간 건설업자가 지은 주택을 말한다 하면 틀려요. 민영택은 민간 건설업자가 지은 주택이다 하면 틀립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한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 민간업자가 짓는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민간업자가 짓는다 하더라도 어느 돈 융자받으면
주택도시계획 융자 받아주면 국민주택이 돼버리잖아요. 제일 밑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은 주체로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디서 나왔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8번 임대택. 임대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 이를 볼 수 크게 쉬운 예로 공공임대아파트도 있고 민간임대아파트도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공공임대택은 근거법이 공공택특별법이고 민간임대택은 근거법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택은. 근데 요즘 뭐 그런 말들 있죠. 공공임대인데 너무 비싸다. 공공임대라고 해놨는데 좀 싸야 되는데 싼 맛이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공실률이 있다. 그건 너무한 거죠. 공공임대는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죠. 공공임대는 싸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민간에 있어서 원룸 같은 데 조금만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워낙 비싸니까. 그나마 이제 원룸 같은 데 들어가서 살게 됐죠. 9번 토지 임대 분양택. 토지 임대 분양택은 이거예요.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A라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쭉 살고 있는데 이게 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분양할 때 A가 이 토지 있죠? 토지는 안 팔았어요. 얘네들 안 팔고 이 건물만 남겼어요. 건물값만. 그러면 이 소유자들은 이 아파트를 살 때 싸게 샀을까요? 비싸게 샀을까요? 절대 가격으로 볼 때는 싸게 산 편이죠. 왜? 땅값 안 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땅은 계속 땅 주인 계속 누구다? A가 주인이에요. 사업체가, 이 건설회사가. 그리고 건물만 얘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A하고 소유자들 간에 계약을 맺어야 돼요. 이 토지에 대해서 빌려 쓰는 계약을 맺어야 돼요. 이게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걸 뭐라 한다? 토지를 임대부로 한 분양택이다라고 불러요. 집은 자기 건데 토지는 자기 거 아니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은 건설회사 거고 건물만 자기 거다. 사기는 좀 싸게 샀는데 토지 사용료 내야 된단 말이죠. 임대를. 그런 뜻입니다. 10번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특별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담벼락 있죠? 담벼락도 거기 뭐냐면 부대시설이에요. 담장.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어요. 담장 없는 아파트 없어요. 그래서 다 아파트 보면 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시설을 하고 밑에 11번 봉리시설. 부대시설하고 봉리시설을 구분하는 게 잘 나와요. 그래서 10번에 부대시설, 11번에 봉리시설. 봉리시설이 뭡니까? 주택단지의 입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래서 부대시설하고 봉리시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1번의 계획이 봉리시설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옆에 뭐가 있죠?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근린생활시설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단지 안에 상가를 보면 돼요. 세탁소, 정육점, 슈퍼마켓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보면 돼요. 근린생활시설은 이게 봉리시설을 보면 됩니다. 유치원도 봉리시설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국토법상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인데 뭐 도로, 상하수도, 뭐 전기 등등이 기반시설입니다. 그건 넘어가도 괜찮고 공원 같은 거, 주차장 같은 거 다 기반시설입니다. 넘어가시고 13번, 14번 같이 엮어야 돼요. 26쪽 13번, 14번을 같이 엮어야 된다. 기반시설하고 간선시설은 같이 봐야 돼요.
이 기관설이 원래 기관설이 기본이에요. 기관설이 DNA예요. 그래서 기관설이 위치에 따라서 간선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요? 이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그래서 기관설하고 간선설하고 이름이 같아요. 위치만 다를 뿐이지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여기 만약에 도로다. 여기 단지 안에 도로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기관설이에요. 이게 기관설. 여기가 기관설이고 이것도 기관설입니다. 그럼 간선설은 뭐냐? 이 도로와 도로 연결되는 부분. 단지 안하고 밖에를 연결하는 것이 간선설이에요. 간선설. 그러면 도로 연결하면 도로 간선설. 상하수 연결하면 상하수 간선설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부분이 간선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다 같아요. 여기 간설이. 여기 같고. 그래서 안하고 밖에 있으면 기관설이고 연결되면 간선설이다. 그럼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기관설, 도로, 상하수, 전기가스 나오고 간선설도 도로, 상하수, 전기가스 나오잖아요. 다음 위치는 간선설은 주택단지 밖과 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 단지 안의 기관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설이 연결되는 부분, 그게 간선설이다. 사람 말하면 목 부분이 되겠네, 그죠? 목 부분, 간선설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시험지에 뭐가 잘 나오냐? 옆에 그게 잘 나와요.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은 원래는 이게 기관설이잖아요. 그리고 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 놈은 안에 들어가도 돼요.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이 안에 들어가도 뭐로 봐야지? 원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기관이죠? 근데 안에 들어가도 이건 간설로 봐요. 간선설. 간선설로 봐줍니다. 이게 잘 나와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른 거는 안에 들어가면 기관설로 변하는데 요놈은 안에 들어가도 간선설로 본다. 누구는 이게 이 안에 들어가도 간선설을 본다고요? 거기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안에 기관설로 포함한다. 인사이더,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 잘 나요. 다음 15번 사업주체. 사업체란 뭐냐? 주택을 짓는 자도 사업체고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도두는 자도 사업체예요.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는 자도 사업체고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체입니다. 주택을 짓는 자, 대지를 조성하는 자 다 사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얘네들은 공공사업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한 주택건사업자, 대지조사업자 이건 민간업자 등록해야 돼요. 이 아파트 짓거나 대지조사는 등록합니다. 주택건사업자, 대지조사업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사업체다. 사업체는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주택을 짓든가 대지를 조성하든가 둘 다 하든가 이게 바로 사업체다. 그래서 국가도 하는 경우 있고 LH공사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지방공사, SH 같은 지방공사도 할 수가 있고 또 민간업자인 건설회사 갈 수 있고 그건 동그라미 3번이죠.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여기 나가요. 입주자. 예, 이 주택법에서 입주자 그러면은 거기 주택을 공급받는 자 아직 입주 안 했어도 분양받은 자를 입자로 부를 때가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입자는 꼭 입주 안 했어도 공급받은 자, 분양받은 자를 입자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2번 리모델 할 때 입주자 그러면 그 주택의 소유자도 되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도 되고 대리하는 직계 존속 비속도 입자라 부릅니다. 리모델 할 때는 아파트 리모델 할 때는 그 집주인도 아파트 소유자도 입자되지만 그 부인도 대리하면 입자가 될 수 있고 그 아들이나 손자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대리하면 역시 입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계 존비속도 될 수 있으니까 입자가. 그렇게만 하면 돼요. 사용자. 요 사용자는 세든 사람을 얘기해요. 세든 사람.
세든 사람을 사용자라 불러요. 세든 사람.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남의 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세든자라고 합니다. 근데 임대택에 세든 사람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분양주택을 세든 사람이고 임대택에 임차인이 지어놔. 가로 열고 임대아파트 들어있는 임차인은 여기 사용자에 안 들어갑니다. 분양주택을 갖다가 임대해서 들어간 친구가 사용자고 임대택의 임차인은 아니다. 가로 열고 나오죠. 다음 관리체. 이제 아파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죠? 모두 5가지가 관리하는 주체가 됩니다. 거기에 공동택 관리법상의 관리사무소장 올라가서 임기하기 전 사업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데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바로 관리체인데 요거는 뒤에 배울 공동택 관리법에서 상세하게 제가 해드려요. 여기서는 이름만 보고 공동택 관리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립니다. 뒤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공동택 관리법에서. 넘어가고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2가지가 있어요. 주택을 짓기 위해서 또는 분양받기 위해서 하는 조합도 있고 리모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합도 있어요. 그래서 마련하거나 이건 뭐냐면 지을 수도 있고 분양받을 수도 있어요. 주택조합이에요. 리모델링 이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은 총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요.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지역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합은 되는 거예요. 직장택조합은 일정한 직장에 사는 사람들이 조합은 되는 것이고 주의할 것은 리모델링은 주의하세요. 리모델링 택조합은 재밌어요. 리모델링 택조합은 거기 주택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놨어요? 무슨 주택이라고만 해놨어요? 리모델링 택조합은 무슨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그러지 않고 공동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왜 그러냐? 그리고 옆에 뭐 있죠? 소유자, 공동택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단독택들이 있어요. 여기 단독택.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공동택이 있어요. 그때 이제 A가 자기 집을 리모델하고 싶어요. A가 자기 집 리모델하고 싶다고요. 그때 옆집에 가서 B한테 가지고 B 아저씨 내가 좀 요거 리모델하는데 조합 만들어서 리모델 합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자기 집 자기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합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단독택은 혼자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 말 나온다 거기? 오직 뭐만 나온다? 공동택 나와요. 그리고 공동택 할 때 조합 만드는데 리모델 할 때 근데 리모델은 있는 집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아파트 있어야 리모델 하겠죠? 머리가 있어야지 너 머리를 만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 있어야 리모델 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한다? 공동택에 소유자 꼭 들어가요. 그래서 리모델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유자가 해야 돼. 소유자가. 자기 집 고치는 거니까. 그것도 공동택 소유자가 조합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집만 여기 리모델 한다고 쿵쾅쿵쾅 하면은 마음대로 막 크게 하고 그러면 남들한테 해준단 말이죠. 같이 해야 돼.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 만들어서 합니다. 다음 20번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주택건축사업계획 또는 대지종사업계획 승인받아서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건축사업계획 또는 대지종사업 승인을 받아서 주택가 부대시설 본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수선하는 데 사용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즉 주택단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뭐 어린 놀이터, 상가 있다. 이게 단지예요, 맞아요. 이것도 단지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짓기 위해서
이렇게 짓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거, 이렇게 땅을 조성하는 것도. 이것도 주택단지예요. 주택단지 이것도 단지고 이것도 단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여기다가 집을 또 짓게 되겠죠. 근데 여기 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그냥 땅만 불도저로 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 이미 수도관도 묻고 말이죠. 가스관도 묻고 전기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선가 들어와 있고 전기 오를까봐 이런데 막 이렇게 감아놨어요. 이렇게 이게 다 깔아놓고 건물만 짓게 됐구만 이게 바로 대지 조성한다는 것이 그냥 땅 밀어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 다 돼 있어요. 수도관도 미리 다 가르쳐 있고 이게 돼 있어. 요것도 단지고 요것도 단지인데 시험지에 뭐가 관련되냐?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관련되는데 이게 잘 나오는데 이 단지 안으로 이렇게 여기 단지 안에 여기 철도가 지나간다. 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은 한 단지다. 별개의 단지로 해야 된다. 거기 보니까 별개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 거기 숫자 있잖아요. 일반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일 때, 20m 이상일 때,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도시계획 기준도로 몇 미터 이상일 때, 8m 이상일 때, 이미 주관식 다 나왔고, 계획식도 잘 나와요. 이거. 일반 도로 20, 도시계획 기준도로 8,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중간에 지나가면 한 단지다, 별개 단지다, 별개 단지다. 그 뜻입니다. 이게 지나가면 별개 단지로 봐야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은 제4강을 마무리하고 제5강에서는 21번 공구부터 들어가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